여러분들 많은 좋은 이제 강의 듣고 토의 있기를 바랍니다. 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기다리느라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현대사 교과서로 근현대사를 공부한 분들 손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로 금성 출판사 교과서로 배웠죠. 그러니까 거민정 교과서로 근현대사를 배우게 되고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한국사로 해서 거민정 교과서로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 거민정 교과서가 채택되게 된 게 7차 교육과정서부터 그러니까 2002년서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는 국정교과서였어요. 그 교과서가 국정에서 거민정으로 바뀐 건 그거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당연히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거민정으로 나온 교과서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편향성이 심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향된 교과서가 지금 많은 공격을 받아서 그 현대사 서술 부분이 축소되고 한 형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그러니까 정근대사하고 합쳐가지고 한국사가 됐고 최근에는 수능 필수로 되느니 하는 식의 이제 국사교육 강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국사교육이 강화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국사 교육을 어느 나라도 소홀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물의 그 맛을 기억해가지고 치어로 태어났다가 그 대양에 나가서 다 자란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가 모천으로 다시 회귀해서 거기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글로벌한 세상을 사는 이 나라의 그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과 경쟁해가지고 여러분의 모천인 이 모국을 풍요롭게 만들 의무를 띠고 있죠. 그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게 자국사 교육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교과서, 그 한국사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를 보면은 그런 기능과 역기능을 발휘하는 쪽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그러한 정체성에 반하는 부정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서술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럼 그런 교과서들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 하는 거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 받으셨나요?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그 이유를 사관이, 그러니까 교과서를 쓴 사관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크게 말해서 두 개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주의 사관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통일지상주의 사관이에요. 수정주의 사관이 무엇일까? 수정주의 사관이 무엇일까요? 수정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 역사학자들이 미국사를 보는 시각이 담긴 게 수정주의 사관이에요. 미국의 그러니까 좌파들 말고 우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미국 역사를 보는 시각을 정통주의 내지는 전통주의 사관이라고 해요. 그거를 수정한 거예요. 그 전통주의, 정통주의 사관에는 뭐냐? 미국은 자 이라크에 미군이 파병됐죠. 왜 갔을까요? 정통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갔다 해요. 수정주의 사관에 의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석유 때문에 갔다.
즉 미국은 대외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 침략 국가이다. 이게 수정주의 사관이에요. 근데 이 수정주의 사관이 미국의 그 입장에서는 정통주의와 수정주의가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관조차 냉전이 깨지면서 현재는 탈수정주의가 주류예요. 그러니까 수정주의 학파의 산실이 위스콘신 대학인데 위스콘신 대학에는 수정주의 사가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정주의 사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는 냉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고 소련은 봉쇄당했고 수동적으로 움츠려 들어 있는 상태고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의 문서 보건소가 열리면서 그 종래의 학설들이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주의 사관은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했지만 이 사관이 우리를 보는 사관으로 외래 사관이 우리를 보는 사관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수정주의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베트남 전쟁 때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반전대모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를 보면 플라툰이라는 영화가 있죠.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도 있고 보면은 왜 의미 없는 이런 전쟁에 자기들이 가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우파적 성향으로 표현한 영화는 남보 같은 영화죠.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이 이 남베트남 있죠. 남베트남은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 청나라 지배를 받다 프랑스 지배를 받죠.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불란서가 물러나갔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세력하고 싸우게 되는 거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월남전이. 근데 그 북베트남을 이끈 호치민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 민족 해방 투쟁 세력이고 남쪽의 티우 정권은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하다. 응?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간 것은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네? 즉 남쪽의 티우 정권은 괴뢰 정권이죠.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이 그 전쟁을 보는 시각이 어디에 투영되냐 하면 6.25 전쟁 있죠. 6.25 전쟁이 베트남 전쟁의 원형이라는 게 수정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민국, 즉 남한은 미국의 괴뢰 국가, 즉 식민지 국가이고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워져서는 안 될 나라가 되는 거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민족 해방 투쟁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정주의 사관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래 금성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6.25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북침이냐 남침이냐 뭐 이런 것들서부터 해가지고 내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6.25를 내전으로 보는 견해가 수정주의 사관에 의한 인식이에요. 내전이 뭘까요? 내전. 11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내전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자, 이 내전이라 그랬을 때는 정당한 세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세력이 있는 게 내전이에요. 자, 남북전쟁에서 정당한 세력은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이에요? 북군이죠. 노예해방. 그죠? 그렇죠? 그러면 6.25 전쟁을 내전으로 봤을 때 정당한 세력은 어디겠어요? 수정주의 사관에 의하면 북한이에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민족해방 투쟁 세력이고 남한은 괴뢰 정권이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그 수정주의 사관의 영향이 그 교과서, 금속 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문소고가 열리면서 소련 문소고가 열리면서 이게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남침을 한 거고, 그리고 김일성이 일으킨 게 아니라 소련과 모택동, 스탈린과 모택동의 결자를 받아서 일으킨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고, 어떻게 다른 형태로 보자면 국제적인 시각이 맞는 거거든요. 네? 최근의 학설은, 세계 학계의 학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과서, 현재 쓰이고 있는 교과서를 보면요, 6.25 전쟁은 의미 없는 전쟁인 거예요. 응? 동족 상상이고 누가 저질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기 태극기 휘날리며 보셨죠? 거기서 장동건이 왜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원빈 때문에 그렇죠. 네? 처음에 원빈이랑 낙동관 전선에 투입됐을 때 옷을 보면은 다 떨어진 군복이에요. 그리고 그 주먹밥 먹다 떨어진 거 주워서 먹어요. 근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옷이 바뀌어. 멋있게. 네? 그리고 장동건이 전투에 이기고 난 다음에 원빈한테 뭐 주냐 하면 허시 족보 해줘요. 응? 그리고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있죠. 중요한 거는 장동건이 깃발부대 들어가죠. 동생 죽은 줄 알고. 그때 눈빛이 다르죠. 응? 즉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주의 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의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동막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강호규 감독인가 태극기 휘날리며 만든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 영향을 받은 게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한 한국 현대사 책들을 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의 집필자, 저자들이 바로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한 한 역사를 배운 사람들. 자, 이 수정주의 사관이 어떻게 한국에, 그러니까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86 세대들의 머릿속을 잡았느냐. 그때 그 광주가 있고 난 다음에 당시 반미 감정이 싹졌고, 그때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도와주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인식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한국에 또 말이죠. 여러분 2002년 이전의 국정교과서는요. 소위 말하면 정통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하고 북한의 남침에 맞서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는가. 근데 지금 2002년 이후에 거민정 교과서 때 현재까지의 교과서들은 쉽게 말하면 수정주의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언제냐 하면은 그 광주 이후에 386들이 그 현대사를 갖다가 브루스 커밍스 같은 수정주의 사가들이 쓴 책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응? 혼자 자기들끼리. 그때 이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브루스 커밍스가 쓴 6.25 전쟁의,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6.25 전쟁을 다룬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다룬 기원. 그건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적색 노동조합 운동, 적색 농민조합 운동 같은 클래스 워를 일으킬 수 있는 소셜 레볼루션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무르익었다.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남한을 38도 이남을 갖다 점령해서 괴뢰 정권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미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6.25 전쟁의 기원이에요. 한국 전쟁의 기원에 나오는 주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때 당시에 한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해요. 지금 한국역사연구회라는 국사학자의 다수들이 그 연구회가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그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구로역사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망원인이 하는 연구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이 단체는 역사를 연구한다기보다도 역사를 변혁의 수단으로 공부한 사람들. 혁명운동 차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때 이 구로역사연구소에서 한 일이 뭐냐면 변혁으로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세대의 기억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 기억을 잡는 자가 현실과 미래 원력을 잡는다예요. 그때 전략으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국사 교과서를 거민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2002년 교과서의 거민정화예요. 그때 그 직전에 90년대 중반에 서중석 교수라고 성균관대학에 계신 선생님이 그때 준거한 파동이 일어나요. 준거한이 뭐냐면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이에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종래의 정통론에 입각했던 국사교과서 서술 원칙을 뒤집어요. 역사 용어도 바꾸고. 여러분 일제시대를 뭐라고 읽었죠? 일제강점기? 그거 북한 용어예요. 응? 일제강점기의 짝은 뭐냐면 미제강점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용어들이 그때서부터 들어와서 현재 교과서 용어로 정착됐고 현재 여러분들도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잖아요. 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의 원형은 조선의 현대 역사, 조선 역사,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역사 서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용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그 원고에는 수정주의 사관하고 통일지상주의 사관에 의해서 한국 현대사 교과서가 왜곡돼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 역사 서술의 역량이에요. 주체사관. 그 주체사관은 여기서 뭘로 바뀌어 있냐면 민족주의 사관이에요. 민중주의 사관. 여러분 있죠? 막스 레닌주의가 무너졌죠. 현실적에서 90년대에서부터 북한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단군눈이 발굴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단군눈. 그러면서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 됐어요. 왜? 막스 레닌주의 대신에 대체하는 게 조선민족 제일주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단군눈이 등장할 때 주체사관이 이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표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있죠. 민족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정 직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개 이상 뭐 걸리면 스타일 아웃이에요. 친일파예요. 예? 그러면 그 일정 직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르주아 계층이겠죠. 즉 민족이라고 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민족과 민중주의 사관에서 말하는 민족은 상층 부르주아 세력을 띈 민중이에요. 자, 친일파 인명사전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등재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 자, 전에 그 펜실버니아 대학의 이정식 교수가 저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했던 내용이 아까 저기 소개했던 제 공조 중에 하나가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유사예요. 그게 이정식 교수님 강의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때 플로어에 있던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친일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때 답변을 했냐면 제 기억나는 거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민중들을 갖다가 민초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순사하고 면석이. 근데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 안 됩니다. 왜? 일정 시기 이상을 오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광수 대표적인 친일파로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최남선 들어있어요. 이광수 저격수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자 김명식이라고.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어지기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홈페이지에는 김명식도 들어가 있었어요. 일정 직위 이상을 가졌고 파시즘,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광기의 시대에 갔던 1940년대 이후에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조차 90% 이상이 전향을 헌신했어요. 여기 공산주의자들도 대부분 전향했어요. 김명식도 전향했어요. 네? 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 책으로 나온 데는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편향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이쪽은 공산주의 쪽, 사회주의 쪽은 우호적인 시사에서 그렇습니다. 그 항상 또 저기는 죽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민족민중주의에서 민족은 민중에 의해서 재단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북한의 역사관의 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실학을 뭐라고 배우죠? 실학은? 응? 실학은 근대 지향적 사상이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왜 근대 사상이 아니고 지향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왜죠? 응? 자, 근대 사상이라 하면 정치적으로 인권이나 민권 같은 얘기가 나와야죠. 나옵니까? 왕권 강화 사상이거든요. 자본주의 맹하,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했다. 뭐 양반전 평등 사상을 지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지향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뒤집으려고 하면 전혀 의지가 없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내재적 그러니까 근대 지향적 사상이라고 하는 걸 내재적 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실학과 자본주의 맹하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짓밟지 않았으면 우리도 자주적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 테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실학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게 북한 역사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역사 발전 5단계설 있죠. 공산주의 전 단계가 뭐예요? 자본주의죠. 주체사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발전 5단계가 한국 사회도 관찰되어 있죠. 주체적으로. 네? 그러면 언제서부터가 공산주의 단계죠? 1925년 노동당 나왔을 때죠. 그럼 그 이전은 부르주아 혁명 단계일 거예요. 주체사관이 등장하기 전에 갑신정변을 보는 눈은 친일 괴뢰도 등이 일으킨 형편없는 비열한 짓이에요. 근데 주체사관이 등장하자 평가가 확 바뀌어요. 부르주아 혁명으로. 왜? 갑신정변이 부르주아 혁명이 돼야지만 역사 발전 단계론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학농민 전쟁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그게 이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가까운 걸로 보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예? 왜? 노동장 이전에는 프롤레타리아의 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단계론에 입각한 서술의 영향을 한국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아까 동학농민 전쟁 얘기했죠. 예? 역사 용어에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동학농민 전쟁론은 있죠. 북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사, 즉 조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갑오농민 전쟁론을 얘기해요. 자, 한국의 근현대사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외생 막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막시즘, 수정주의 사관, 플러스 일본의 막시즘. 거기서는, 자, 일본 사회는 어떤 사회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공통점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수일, 신성일, 이주일, 신성일, 강부자, 김찬진인가? 아래 한글 만들어서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이찬진. 공통점이 뭐예요? 안철수까지. 국회의원. 자, 한 십몇 년 전에 신문 가심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대 정외과 교수님 한 분이 정년 퇴직을 한 게 신문에 실렸어요. 왜 그렇죠? 한 명도 광복 이후에 한 명도 정년 퇴직한 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국회의원 장관이 되신 거예요. 자, 일본의 교수들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수는 교수예요. 응? 자, 일본의 교수들은, 자, 우리나라는 양반, 붙든 자가 통치자였죠. 저쪽은, 일본은. 칼든 자가 통치자였죠. 붙든 자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베의 외조부가 누구예요? 지금 아베 총리 외조부가. 응? 누구? 기시? 자, 생물학에서 격세 유전 있죠? 생물학적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DNA도 유전됐어요. 헌법 개정을 처음에 들고 나온 게 기시예요. 자, 일본 사회에서 교수들이 자국 내에서 혁명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꿈을 못 보여. 일본 사회는 꽉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조기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 딸이 대학생이야. 그러면 선거구로 이어서 나와가지고 의원이 당선돼요. 네? 그 지금 현재 그 아베의 외할아버지 그 따라 올라가면 메이주 신세력의 뿌리하고 쭉 이어져요. 아직도 지배 세력이 바뀐 적이 없어요. 교수들은 암만 정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일본 사회를 변혁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이 마르크시스트예요. 거기에서는 꿈꿀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꿈을 어디다 투영시켰냐? 중국과 한국에 투영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전쟁론이에요. 자, 이 동학농민전쟁론은요, 여러분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패전개혁 12개조 들어있었어요. 외웠어요? 패전개혁 12개조 외웠어요? 네. 그거 역사하고 여러분 있죠? 광해 보셨나요? 요즘 역사물 많이 나오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팩션이라 그러죠? 팩트 하나에 픽션을 입힌 거죠? 그죠? 팩션도 아니에요. 패전개혁 12개조는 1940년대에 나온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쓴 동학사란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전거가. 자, 그 극작가나 소설가의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가, 사가의 상상력은 갖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가의 상상력은 상상력이 아니라 해석이지. 그거는 사료를 바탕으로 해요.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온 패전개혁 12개조가 가보농민전쟁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료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오지영의 동학사는 1940년대에 나왔고 그 책 앞페이지에 보면 역사소설 땡땡 동학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최근에 한국사 교과서 새로 검정받아서 나온 것들 있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6종인가 중에 3종류인가의 패전개혁안이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거에 역사소설 땡땡 동학사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소설이라도 믿겠다. 왜 그거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역사 발전 단계서라고 연결되어 있고, 패전개혁 12개조의 근간에 대해서 세워지는 동학농민전쟁, 가보농민전쟁이죠.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가보농민전쟁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엥겔스의 독일 농민전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종교개혁을 원한 게 농민이 요구한 게 아니라 그건 겉껍데기고 실제로는 농민적 욕구 실현, 토지 부분이고요. 응?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전봉주는 고부 적주였죠. 응?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겉껍데기, 외피를 이용해서 농민적 욕구 실현, 토지개혁, 그러니까 토지 평균 분장, 그리고 노비제도 폐지, 뭐 이런 것들이 패전개혁 12개조에 들어있잖아요. 응?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해 했던 거다. 즉 한국의 근대의 흐름의 주체는 농민이 주인이 되는 밑으로부터의 근대화. 이게 뭐야? 혁명이죠. 그
클래스 워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 농민 전쟁, 가보 농민 전쟁, 동학난, 동학 농민 봉기, 이 역사 용어가 다 다르죠. 이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할 때는 동학이 전혀 그 외피의 역할도 안 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894년에 가보 농민.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동학사가 틀린 거죠. 1930년대, 4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동학난이라고 보는 게 우세했어요. 그리고 전봉준이 전봉준 공초라는 자료가 있어요. 공하고서 너 직업이 뭐냐? 초 해가지고서 너 혼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 농민 전쟁을 일으킨 전봉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경제적 처지가 소장농과 같아진 잔반이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즉 신분은 양반이었지만 처지가 프롤레타리아트였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봉준 공초는요, 전봉준 그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장 있으니까. 이 가마 같은 데 실려가지고 가는 사진. 그게 어디로 실려가는 거냐면 일본 영사관으로 실려가요. 그래서 당시 법무대신이 서광범이었어요. 갑신정변 일으켰던 김옥균하고. 이 서광범이 일본 영사관에서 전봉준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실직고 하렸다. 어? 사실대로 풀어라. 너 누가 시켜서 이런 내란 일으켰니? 어? 대원군이 시켰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봉준 공초에서 5차례의 그 공초를 받아요. 이게 처음엔 신사적으로 이실직고 하였다. 말 안 들으면 줄이 들고 때리겠죠. 그죠? 자, 전봉준이 진짜로 혁명을 하고자 했으면 가장 대표적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수 세력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원군이죠? 거기서 물어보는 게 너 대원군이 시켜서 내란 일으켰는데 죽을 때까지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응?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대원군의 정치적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런 거예요. 응? 대원군,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일으킨 창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동네 골목에 해질 무렵이면 나와가지고 뭐 다방구나 뭐 이런 거 보고 놀았어요. 그때 뭐 여자는 필요 없고 뭐 남자부터라 해가지고 애들 나오라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하면 남녀 동권 사회에 역행하는 얘기지만 그때 그렇게 놀았어요. 그게 뭐냐면 경훈이에요. 어? 가서 이 고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전주까지 올라갔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 대원군이, 그러니까 전봉준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민씨 척척조건을 몰아내고 대원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원군을 다시 석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전라도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붙어라. 이걸 한 거예요. 그때 낸 경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원군을 다시 모시고 정사를 도굴게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이 전봉준 공초를 갖고 논문을 석사 논문인가를 쓴 분이 연대 김용석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그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위에다가 현 단계에서는 대원군과의 관계가 없는 걸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다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원군과 관계가 있으면 전봉준이 갖고 있는 혁명성이 증가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걸로 본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무너지면 민중사관 자체가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소설책이 사료로 쓰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몇 가지 외래사조가 여기 들어가 있죠? 미국 좌파의 수정주의사가, 일본 외색 마크시즘, 네? 네. 그리고 통일지상주의사가, 네? 네.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다 쉽게 말하면 마크시스트 사관이에요. 여러분 있죠? 냉전 붕괴 이후에 요새 인기 끌고 있는 누구죠? 저기 그
여러분 그 사람아 지제? 알아요? 그쵸? 이 사람이 북한을 뭐라고 평했는지도 알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세계체전을 썼던 사람 월러스틴, 임마누엘 월러스틴 몰라요? 좌파죠. 응? 이 사람들이 현재 미국을 악의 축으로 보죠. 신자유주의 세상을 이끌면서 세상을 못 살게 했고. 근데 뉴 레프트하고 올드 레프트하고 차이가 뭐냐면 뉴 레프트는 미국이 나쁜 나라야. 근데 이게 무너진다 한들 좋은 세상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예요. 올드 레프트는 뭐냐면 역사 발전 5단계를 믿는 거예요. 민중혁명론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장밋빛 미래가 온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촛불 그런 생각 하에 뒤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올드 레프트들이 한국에만 아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통일만 되면 우리 민족사가 잘 될까요? 어떤 형태의 통일이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일지상주의사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통일지상주의에 입각하면은 여러분 네이션은 뭐로 번역되죠? 네이션은 뭐예요? 번역어가? 내셔널리즘은 뭐예요? 민족주의? 국가주의도 되죠? 두 개로 번역되죠? 국민이나 민족으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2002년에 서울 시청 앞에서 빨간 옷 입고 이거 했었죠. 그거 서양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치 생각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쉽게 말하면 나치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일본에서 아베가 하고 있는 게 전체주의로 돌아가려는 저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본 군국주의, 나치즘. 왜 나치를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나치가 무슨 짓 했어요? 네? 유태인 학살했죠. 몇 명 죽였죠? 몇 명 죽였어요? 한 600만 죽였을 겁니다. 일본은요? 남경에서 30만인가 50만 죽였죠. 무소리는요? 자,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백색 전체주의로 돌아갈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보고 우리 붉은 악마들 입고 그러는 거 보고 민족주의에 광기일 줄 알고 그러죠. 예? 백색이죠. 예? 여태까지 냉전 붕괴되기 전까지는 세계의 지성들 대부분이 공격했죠. 자호를 넘어서서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치하고 일본 군국주의하고 무솔리니에 대한 비판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검정 교과서 지침에 2차 대전 전후의 전체주의의 대두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네? 전체주의는 백색만 있습니까? 적색도 있습니까? 자, 아까 나치가 600만 죽인 거를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미국 학자가 수정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우리 몇 페이지냐 여기 3페이지 보면은 거기 하리데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이 수정주의 사관에 의해서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5년에
책을 하나 더 썼어요. 장융이라는 중국 사람하고 뭘 썼냐면 마오에 대해서, 마오쩌둥에 대해서. 냉전이 깨지고 소련 문서가 나오고 중국 문서가 나오면서 중내 서양 좌파 지성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백색 전체주의를 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문서고가 열리고 보니까 폴란드에 있죠. 카틴스페 학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폴란드 인텔리들 2만 명을 카틴스페에서 죽였어요. 종래 누가 죽였다고 알려져 왔냐면 히틀러가 죽인 걸로 알려져 왔어요. 근데 문서고가 열리니까 이게 누가 죽였냐면 스탈린이 죽인 거예요. 어? 스탈린은 평화 시기의 자국민을, 여러분 솔제니친 알죠? 수용소 운동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세계 최대의 학살자가 누구죠? 여기 읽었구나 벌써. 마오쩌둥이에요. 대약진 운동 있죠? 문화혁명 있죠? 문화혁명 때 2천만 죽였고 대약진 운동 때 2,500만 죽였어요. 우리 교과서에 문화혁명, 대약진 운동 다 차한 모범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 68세대라는 거 들어봤죠? 68세대. 68년에 서구를 휩쓸었던 학생혁명이 있었어요. 예? 그때 나온 구호들에 의하면 보도블록을 깨서 던져라. 그 밑에 자유가 있다. 그때 들고 나왔던 게 마오쩌둥 사진, 화국봉 사진, 뭐 스탈린 사진 같은 게 적어져 있었어요. 문화혁명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이제 인류를 낙원으로 이끌 이데올로기적 혁신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영향을 받았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영애 선생님. 8억인과에 대하, 뭐 우성과 뭐 이거 쓰신 분 있잖아요. 정한시대의 논리. 이 이영애 선생이 읽은 책은 일본 마르크스들이 썼던 문화혁명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 레닌 동상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소련 교과서에 나온 있죠. 소련 시절의 교과서에 나온 그 볼셰비키 혁명관이 그대로 써 있어요. 러시아 혁명 30년 나온 거. 네? 자, 지금 한 서너 달 전에 몽고가 어디 남아있던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레닌상이 철거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 레닌상은 살아있습니다. 올드 레프트들의 기치로서. 레닌은 본바탕에서조차 독일 첩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죠? 어?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라 볼셰비키 정변으로 격화된 게 러시아 교과서예요. 거기에 지금 3시기로 나누는, 여기 써놨죠. 그거는 사실은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외생 마시즘 얘기했죠. 거기서 번역해놓은, 일본어로 번역해놓은 소련 시대의 교과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읽고 그 교과서 필자들이 쓴 겁니다. 자, 이 교과서 집필자들 중에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책을 쓴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대학 동기들이에요. 네? 네. 그 친구들의 서가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읽은 수정주의 학설에 입각해서 아까 말한 구로역사문제연구소에서 바로 보는 우리 역사, 무슨 역사 해가지고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의 민중들의 역사 뭐 해가지고 수십 권이 나왔어요. 거민정 교과서화 하기 전에.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8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사로 박사학위 받은 역사학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응? 왜? 그 당시 선생님들이 자기 시대부터 50년은 떨어져야지 역사지, 역사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거민적으로 되면은 그 거민적 교과서를 만들 만한 통솔화된 개론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죠. 그 책들을 보고서 쓴 책이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예요. 그 서가에 꽂혀있던 게, 그 사람들의 서가에 꽂혀있던 게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이전, 냉전 붕괴 이전에 서남으로 둘이 나뉘어지던 시대에 그때 자본주의 체제는 악이고 저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썼던 책들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할리 데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아. 마오를 비판하는 책을 쓴 사람. 수종주의사가 입각해가지고 그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서구의 좌파들은 자기들이 받은 게 잘못됐죠. 사료가 새로 나오니까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어? 우리 좌파들은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철수 의원 내일 이사장 하셨던 최장직 교수 사퇴하셨잖아요. 최장직 교수가 그 80년대 때 대학생들이 데모로 나갈 때 무대에 있었는데 선생님도 그때 느꼈었거든. 그때 옆에 서서 나가셨던 분이야. 네? 근데 이분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 하면은 제2의 건국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2의 건국위원회가 설립됐을 때 위원장이었던 분이 이 최장직 교수예요. 그때 조선일보에서 최장직 선생님을 공격을 한 게 있어. 어? 6.25 전쟁을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 조선일보 TV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래가지고 그 색깔을 저게 굉장히 묻혔어. 그러니까 최장집 선생이 해방 정우사의 인식을 만드는데 기여한 386 세대의 아버지일 수 있어요. 여기서요. 그죠? 자, 여기 하리데이는 양심 고백을 했죠. 잘못됐다고. 안 했단 말이죠. 그게 문제. 여태까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게 아직까지 우리는 아웃데이팅된 세계사의 조류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그게 대안이냐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 읽어들 보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몇 개만 더 얘기하겠어요. 자, 여러분 있죠? 민족사, 민중주의죠. 그러니까 민족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네이션 얘기했죠. 그 민족은 국민이죠.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교과서의 주어는 뭘로 돼 있어요? 국민이에요, 민족이에요. 자, 민족은 뭐 플러스 뭘까요? 국민 플러스 인민이거든요. 그게 합쳐져야 민족이 됩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주어로 쓰여져 있어요. 민족사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국가일까요? 아닐까요? 8.15에 건국이에요? 정부 수립이에요? 왜 정부 수립이에요? 국민국가잖아요. 여러분은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요? 여권 갖고 나가요. 네? 국민국가잖아요. 근데 건국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정부 수립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이 하나 되는, 인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통일 민족국가가 서야지만 역사가 제대로 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족사의 시야로 역사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복 있죠. 광복. 우리 힘으로 얻었으니까 연합군의 승리의 대가일까요? 승리가 돼서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냐면 반반이다. 네? 그러면서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얘기할 때 무장투쟁과 외교독립론, 실력양론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독립을 얻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기 힘으로? 맞죠? 맞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주요했던 게 외교 독립론이에요. 왜 무장투쟁론이 문제이냐? 이렇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세우려는 나라가 아까 적색전체주의와 백색전체주의, 우리가 일본을 지금 비판한 이유는 백색전체주의를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있죠. 일본이 지금 전체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북한은 적색 전체주의 중에서도 뒤재기에 의한 가장 이상하고 원칙적이고 그런 나라죠. 지금 광신도 집단과 같은 나라죠. 그 위에 중국, 러시아가 있죠. 여러분 러시아 가면 대학에 들어갈 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못합니다. 러시아에 들어갈 때 이러한 입국 허가 카드를 스테이플러로 찍어줘요. 그거 떨어지면 나올 때 굉장히 고생해요. 그리고 호텔이 정해져서 거기에 묵는다는 증명이 있어야지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어? 중국은 러시아 갔다 중국 오면 좀 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중국에서 투표할 때 보면 이거 들죠? 어? 이게 아직 전체주의예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전체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주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적어서죠. 그럼 교과서에 지금 적색 전체주의에 대해서 비판 하나도 없습니다. 어? 우리 지금 적색 전체주의에서 비판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하나하나 우리 낱낱의 인권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위협하는 건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전체주의가 더 위협이었어요? 적색 전체주의죠. 어? 왜 비판이 없을까요? 통일 지상주의 사관 때문에 그래요. 북한은 적색 전체주의가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하야 통일 이룰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교과서로 배우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자, 거기에 민족을 주어로 해서 보면 어떤 넌센스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 있지, 우리나라 국호가 뭐죠? 영어로는 그레이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소 부화 보면은요, 우물가에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배에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누구 배가 더 큰다 하다 배 터져 죽죠. 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나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북한도 핵가졌다고 우리보다 위래요. 응? 자, 1, 2, 3, 4등이 우리 옆에 있죠. 그죠? 응? 그때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 크다고 배라도 불려서 우리 자존심을 세워야지 살 수 있었을 때예요. 그죠? 지금요.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 잘났다 그러는 사람은 왕자병, 공주병 그러잖아요. 사실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강자들 사이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역사가 가르쳐줘야 돼. 예? 근데 우리는 다 잘했는데 우리가 저놈들이 나빠서 우리가 약간 식민지배당하고 이런 식이 됐다고 역사책이 쓰고 있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데 주목적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1905년에 우리가 보호국이 됐죠.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나라 뺏겼죠. 왜 5년이나 걸렸죠? 왜 일본이 5년이나 걸렸죠? 국사 교과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의병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서 일본이 우리를 먹는데 5년이나 걸렸다고. 의병이 치열하게 싸우고 애국심이 없었다는 거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의병은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우리 삼양이 바다죠. 남선 대토벌 작전에서 이 해안가 다 배로 막아놓고 위에서부터 투망식으로 밀어내렸어요. 응? 잡힌 사람들이 만든 길이 신장로예요.
거기서 도망 나간 사람들이 만주가 가지고 싸운 게 홍병도병이 청산리 전투까지 이어지는 거고, 어? 5년이나 걸린 건 사실은 여러분 있죠? 러일 전쟁 때 미국이 일본 편이었어요? 러시아 편이었어요? 그렇게 배웠죠? 카스라 테프트 미략. 이미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신에 조선 지배를 인정해줬다. 그죠? 포스머스 조약, 러시아가 한국을 넘겨줬다. 영일동맹, 인도하고 맞바꿨다. 그때 결정된 것 같죠? 응? 루즈벨트가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울 때 17억 달러의 전비를 월스트리트에서 기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일본이 이뻐서? 우리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다 그랬죠. 우리가 더없이 소중하죠. 그죠? 우리가 되게 가치가 있는 걸로 보이죠. 미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 입장에서는 자, 우리 집에서 치킨 홈팩을 시켜 먹으면 먹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죠? 요즘은 게를 끓으면 잘 모르더라고. 한자들을 모르니까. 닭갈비 그러면 추천 닭갈비 이렇게 붙어있는 거 마찬가지. 닭갈비 원래 요거는데 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목이 그렇게 길어요. 다 목만 남죠? 자, 이 동아시아를 홈팩이라고 쳐봅시다. 어디가 목일까요? 포식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닭다리고 이 만주 있죠? 만주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일본도 만주가 더 먹고 싶었던 거고, 러시아도 만주가 더 중요했던 거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이 일본에 돈을 대준 건 러시아가 이겨서 다 먹어버릴까 봐. 그죠? 못 먹게끔 약해 보면 일본에 돈 대줬어. 근데 우리 보니까 일본이 이기려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강화조약하면서 있죠? 러시아 편 들어줘가지고 일본은 전쟁이 이겼지만 배상금이라고 받은 게 없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원한 건 뭐냐면 만주에 진출할 수 있는, 만주를 먹기 위해서 노려보는 거예요. 일본이 5년이나 시간이 걸린 건 그런 러시아와 미국 이러한 사람들, 그 나라들의 반대를 잠재우고 차근차근 그걸 저걸 하면서 먹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에요. 우리를 먹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주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38선 있죠? 왜 그어졌죠? 38선을 김구 선생이 가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회담하잖아요. 김규식 이렇게 해서. 그때 싸우지 않고 화합 잘하고 했으면 38선이 없었을까요? 응?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찬탁을 했었으면 혹시 분당이 되지 않았을까? 넌센스예요. 그것도 국제 정치, 국제사회 시야로 볼 때 만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봅시다. 자, 미국이 왜 일본한테 원폭을 떨어뜨렸을까요?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참전 가능한 날짜로 8월 15일쯤을 잡았어요. 포스탄 회담이 7월 며칠인가 열리는데 그 전날 있죠? 원자 폭탄이 완성돼. 협상 카드가 생긴 거예요. 원폭은 미국만 갖고 있어요.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떨어뜨려야 돼요. 유럽 전선에서는 소련이 300만 이상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공을 인정할 않을 수가 없어. 네? 그죠? 여기서는 소련은 언제 선전포고해요? 일본한테 원폭 떨어진 다음날. 네? 원폭 하나 떨어진 게 8월 6일, 8월 8일 또 떨어졌는데 8월 7일인가에 선전포고 오고 바로 8월 8일날 낮으로 넘어들어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소련은 원폭을 뭐라 그랬냐면 당시 몰로토프 일본 회사는 저건 일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소련에다 대고 쏜 거야. 소련이 아시아로 못 뻗어나오냐. 미국이 볼 때는 니들은 여기서 희생한 게 없으니까 가질 것도 없다 해요. 네? 근데 국경선을 맞대고 있잖아요.
넘어 들어왔잖아요. 만주 쪽으로도 왔죠. 미군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1000km 떨어져 있었어요. 언제 인천을 통해 들어오죠? 9월 8일인가 들어오죠. 소련은 24일이면 개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그때 이미 통일됐어요. 색깔이 다른 거였지. 왜 안 내려왔을까요? 8월 14일 날 미국이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 무장해제를 빌미로 해서 군사 동계선을 짓자고 했어요. 네? 그날 점령하자. 오케이 했어요, 소련이. 내려와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왜 오케이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일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실제로 먹고 싶은 건 어디겠어요? 일본이죠. 근데 전쟁 확률 안 했죠.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달랠 권리가 없잖아요. 그때 한반도 북부를 먹고, 그리고 남한을 안 먹는 대신에 달랜 게 뭐냐면 홋카이도의 백방구를 달라고. 그래야지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의 감시를 받고 태평양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국이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우리 이제 역사 교과서에 런던 외상회담에 대해서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의 분단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회의는 런던 외상회의예요. 근데 런던 외상회의는 한국 문제는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 근데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런던 외상회의라는 거죠. 왜? 런던 외상회의에서 9월 15일, 12일에서부터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원폭 항복했죠. 그죠? 그리고 9월 12일서부터 그 바로 다음 달 12일서부터 10월 초까지 열렸어요. 근데 초반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 이거는 전 승국기들이 모여서 전리품을 나누는 회의예요. 여기에서 소련이 원한 게 뭐냐면 트리폴리 있죠. 트리폴리.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를 달라. 러시아 상선을 댕길 수 있는 그 모항으로 있지 상선용 항구로 달라. 조차해달라. 영국이 절대 안 해주죠. 여러분 있죠? 흑해 항대 있죠? 그 생긴 게 이렇게 풍선 불어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거기 터키가 이렇게 셋줄 잡아당기고 나오지도 못해. 핀란드 있는데 벨세스트로크가 있죠. 핀란드만 있죠. 거기 러시아 함대 또 하나 더 있죠. 그거 나오는 것도 다 보여요. 핀란드 있는 데서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양쪽에 다 못 나와요. 블라디보스톡 1년에 4달 동안 얼어 있어요. 만약에 이 트리폴리를 조차해가지고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제일 타격받아요? 영국이죠. 영국이 들어줄 리 있어요, 없어요? 노죠. 여기에서 미국이 들어줄 리 있어, 없어요? 없죠. 스탈린 북쪽 안 주죠. 스탈린이 열받았어.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마오쩌둥한테 내전을 일으키라고 시작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 전까지는 장개석 군대가 강했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통일전술 전술을 전개하면서 눈치 보고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공격명령을 내리고 북한에다가는 어떤 명령을 내려면 9월 20일이에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라고 지령이 내려가요. 통일전술 구사에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생기고 46년 초에는 임시자가 떨어져요. 종래 국사학계에서는 이승만이 정업선언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해서 분단이 고쳐졌다. 분단 고정화의 주범은 이승만이고 나쁜 놈이다. 미국의 괴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미국은 그때까지도 소련의 정체를 몰랐어. 트루만 독트린 나오고 나서 그때까지도 여러분 있죠. 우리 50선거는 유엔에 붙였죠. 미국이 있죠. 입장에서 볼 때 자 아까 지도 뭐라 그랬죠? 생각해보라 그랬죠. 그때 지도 보세요. 다 빨갛지. 그러니까 만주에 내전이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밀고 들어갔다가 중국 국민당군이 훨씬 셌어요. 저긴 농민군이고 밀려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46년 경험이 있죠. 다 북한으로 팔로군이 피난 내려와 있었어요. 장개석군이 두만강 건너서 쫓아 들어오면 뭐가 터져요? 3차 대전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성소가 돼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보급받고 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서 49년 7월인가? 아니 47년 9월인가는
장개석이 쫓겨가죠. 네? 그죠? 그때 그렇게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도쿄 전범재판 있죠? 기씨의 외할아버지가 7명인가 처단된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사로 석방돼버려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정치 복권되고 1년인가 더 있다가 수상돼버려요. 네? 그게 미국이 그렇게 전범들 용서해주고 한 게 뭐냐면 중국의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자 일본을 지켜야지 밑에 아시아가 잘 있게 되죠. 자 남한 그 반쪽이죠. 그 위에 다 빨개졌죠 지금. 네? 그 미국이 그 정책을 일본 점령 정책을 바꾼 게 리버스 코스, 역 코스, 네? 거꾸로 돌아갔어. 그때 메가도가 그걸 있죠. 거꾸로 돌릴 때 일본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데모가 벌어지면 취소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반대.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파시스트들, 군국주의자들, 나치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반공, 공산주의. 네? 그래서 일본의 전범 세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견제하는데 일본 전범 세력들이 부활해도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만 외로운 섬이에요. 또 그때 50선거 유엔에 맡겼죠? 그건 뭐냐? 미국이 피 안 묻히고 체면 차고서 도망가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키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미국 피가. 응? 엄청난 미군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응? 그거를 이끌어내서 유엔에서 46개국이 승인을 받게 되는 게 1948년 12월 12일 이승만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국제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유엔 승인된 거 있죠? 제대로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 의미가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 승인 받은 거는 분단을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쓰여져 있는 거 있죠? 한번 보고 이 얘기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전진된 연구, 냉전사에 대한 좌파 시각에서도 전진된 연구들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료가 나온 거예요. 그거조차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우스개 얘기로 그 레닌 동상 다 무너져 내린 게 있죠. 그때 그 동부권에 한 사람이 있죠. 각국마다 레닌 동상이 생긴 게 다르잖아. 그죠? 그걸 다 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고 장식합니다. 레닌 동상이 어디에도 안 남았는데, 동방탱에도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 레닌 동상이 아주 신격화된 상태로 서 있는 이유는 뭘까? 네? 대학진운동, 문화혁명, 이게 왜 비판 한마디도 없이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 모델이 되는 것처럼 써 있는 이유는 뭘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 중에 중요한 걸 짚었고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큰 얘기들이죠.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발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책에서 책 읽었었는데 아, 그래요? 자연주의자라고 기재를 좀 크게. 예. 마이크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마이크. 누구의 선택? 누구? 예, 저서에서 그 장면주의자라고 밝히셨는데 보통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장면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좀 무능하게 그래서 부패한 정권이었다고
이렇게 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면주의자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교수님의 평가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장면이 이끈 이공화국과 장면은 양쪽의 사관에 의해서 무시됐어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인 대부가 장면총이에요. 근데 제2의 건국운동은 자기 앞에 있던 김영삼 정권, 박정희 정부, 그리고 장면 정부까지, 이승만 정부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게 제2의 건국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데의 원칙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민중주의가 들어선 겁니다. 예? 그러면 4.19 혁명은 누가 이끈 거죠? 학생, 민중이 이끈 거죠? 이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민중주의 사관에 의하면 이공화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5.16 군사 쿠데타가 정당화되려면 이공화국 정부는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이분법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장면 총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2의 건국으로 부정되기 이전의 민주당. 민주당은 누가 만들었냐면 구파와 신파가 있었어요. 구파의 대표가 신익희 조병호, 신파가 장면, 네? 이런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에요. 아까 유엔 총회에서 대표로 갔던, 수석 대표로 갔던 분이 장면이고, 그때 수석 고문이, 정치 고문이 조병호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같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분리됐죠. 그리고 쿠데타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우파가 또 나뉘어졌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돌아오면 거기에 공통분모는 뭐냐면 반공이에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그게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적인 인식은 곤란하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정동교회 이승만 포럼에 갔을 때, 그때 어르신들 많이 모여 계실 때 제가 발표했던 게 건국 외교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연이었고 거기에 감독이었고 주연 배우가 장면이었어요. 네? 갈라서 생각하면 곤란하다. 같은 가치, 뭘 지키라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와 반복 이런 면에서 같아요. 그걸 남으려고 하는 건 곤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공과 과를 갖다가 돌아보고, 과는 성찰하고 공은 비리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의 우리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민주주의에서 소위 권위주의 시대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이 치기면 과가 있어요. 그 과는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럴 때 장면 정권에서 장면 총리가 여태까지는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원화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한 거예요. 현재에서. 그래서 저는 그 리더십을 또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네? 장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세 부분의 공통점은 반공에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무슨 이제 방법들이 달랐을 뿐이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입장에서 보고 통합할 수 있는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작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네. 그 책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교과서 검인정 그런 게 아니니까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곳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 게 자본주의의 맹화라는 표현이 나오고 김일성 3부자 그런 정책에 뭐 농지 개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정책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고 그 사실이 어떤 결과로 초래했는지는 전혀 너무 약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는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좀 그런 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싶을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편찬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제가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위원이 권한이 있는 걸로들
하세요. 1년에 2번 모여요, 밥 먹으러. 그리고 이 편찬위원회 위원장만 정식 정부의 기구에 속해 있는 분이고 위촉은 받지만 결정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 있죠. 국산 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권도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2002년에 교과서 검정권은 교육부가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불꽃이 튀는 전쟁 상황이 벌어지니까 뜨겁죠. 이걸 뜨거운 감자를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던졌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갖고 있다 뜨거우니까 구편에다 던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구편에서 자체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계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사학계의 전반이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한국사 능력시험도 출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출제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과서에 근거일 테니까 같은 오류가 계속 병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 필수화는 중요하지만 이런 교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힌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이 해주신 강의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제 왜곡된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공대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과를 해서 국사 근현대사를 좀 배웠었습니다. 이제 배웠는데 그때 기억이 남는 게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이제 현대사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제 과정을 배우는데 국사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제가 들었던 인터넷 강의 이제 강사들도 그렇고 이제 말했을 때 이승만을 되게 비하하는 발언도 많았고 이제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는 그 당시가 2008년도 때였는데 그때 KBS에 한국사 전이라는 프로그램 인물 한 명을 정해놓고 이제 꼼꼼히 이제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제 기억상에는 이제 하와이에서 활동하신 거를 되게 이제 좋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 뭐 미국의 하와이에서 되게 뭐 이제 개인단의 이제 그런 활동을 하였고 이제 되게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많이 활동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KBS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이승만이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국사를 정확하게 국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고 이제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거나 이제 인터넷 동영상에 오는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되게 외국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거를 반박한 운동의 생명의 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친구나 이제 동기나 후배들한테 이제 그 동영상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사기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진실이라고 저한테 말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좀 이게 매도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국사학계나 이제 되게 좀 바로잡으시려는 분들이 그런 이제 왜곡된 동영상이나 글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학생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안도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국사학계에서 저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은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86 세대 전체가 그때 한국 사회를 보는 분이 그렇게 경도될 수밖에 없던 어떤 그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교과서나 아니면 인간이나 그리고 지금 그런 데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주요 수뇌부들은 빠져나왔어요. 직접 가서 보고. 근데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못 벗어나.
계속 그게 재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생명의 길 얘기했잖아요. 저기 백년전쟁에 대응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저쪽 백년전쟁은 상당한 선전선동과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손길이 들어간 선전선동물이에요. 근데 생명의 전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입된 돈과 그리고 고용한 배우의 값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페이저 보고서는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건 지금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게 잘못된 거는 다 밝혀놓은 거고, 사실은 백년전쟁이라는 거 있죠. 그게 북한에서 시작하는 백년전쟁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초대 내각이죠.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대부분 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고 북한 내각이 다 진파들이라는 거 비교해가지고 테이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싸움이 숫자상으로 볼 때 이걸 바로잡고 싶어하는 분들은 상당히 숫자가 적어요. 근데 이게 맞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질 수 있고 자라나는 미대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역사 공부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항상 새롭게 고쳐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나눠준 것도 계속 고쳐 쓰여진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교양인으로서 자기 머리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판받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고여있는 거예요. 80년대 상황에서. 새노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쓰여지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부는 교양인으로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새로운 지식들로 여러분 머리를 썩지 않게끔 물이 흐르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식의 강물이. 물론 모두 우리 지식인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요. 예전에는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만 얘기했어요. 여기 귀족 없어요, 이제. 네? 우리 택시 타고서요, 윗세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사 양반 어디 갑시다 그래요. 네? 싸울 때 이 양반아 저 양반하고 싸워요. 다 귀족이에요. 양반이에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티즌 오블리제가 필요한 거예요. 시민의 책무로서 지킬 게 뭔가. 그 중에 자기 머리를 새로운 지식으로 역사적인 평가 같은 것도 새롭게 채우는 것도 시티즌 오블리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티즌 오블리제를 갖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미래주의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